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여기가 낯설고. 지금 강아지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다음은 은행과 증권입니다. 금융산업들이죠. 무려 220조 원의 덩치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산업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도 이제 금융강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이 200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행 이름과 상장되어 있는 종목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너무 커서 다른 거를 많이 삽니다. 다 흡수를 한 거예요? 네, 그냥 사버리죠. 옛날에 보험사도 엄청 많았죠.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났던 거 알죠? 다 망했죠. 망할 때 누가 사겠어요? 은행? 은행이 삽니다. 자, 증권사들도 옛날에 엄청 많았거든요. 자, 은행이 또 삽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전해요. 제일 크고 제일 강하고 제일 건전하고 제일 존재감이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은행이 5개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 없어요. 미국은 은행도 자유롭게 만들고 없어지고, 그리고 금융위기 오면 은행이 몇천 개씩 망해요. 거기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래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좀 특이한 일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망했었잖아요. IMF 때? 네, 그전에는 은행도 많았습니다. 망하면서 구조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쳐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고성장을 했죠. 고성장을 하는 국가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우리나라 은행이 튼튼한 이유는 뭐냐면요, 전 국민이 모기지를 가지고 있죠. 아, 부동산? 네,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클 정도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40년, 30년 이렇게 내주죠. 그런 수익보다 단단한 수익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마르지 않는 샘물이네요. 절대 마르지 않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반도체 저렇게 경쟁 잘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에서. 근데 살짝 밀리면 끝나기도 해요. 확 밀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은행들에게 모기지 이자, 사람들마다 작게는 1, 20만 원, 많게는 막 100만 원까지 내는 그 돈이 마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막 삽니다. 은행이 증권사도 사고, 은행이 저축은행도 사고, 은행이 캐피탈 회사도 사고, 은행이 보험사도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형태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1등 대장주는 43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국민은행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거는 KB금융입니다. 자, 2등은 신한은행입니다. 이 덩치도 가끔씩 국민은행이 클까 신한은행이 클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요거 보고 40조짜리 회사랑 30조짜리 회사 정도로 그냥 구분 지으면 제일 간편합니다. 신한지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24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은행이 아니라 놀랍게도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지?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금융 역사에 메리츠 금융지주가요, 은행이 없이 여기에 들어온 유일한 회사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정말 대단하죠. 합병해서 20조짜리 회사가 됐죠. 주식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물적 분할이 되게 이슈가 됐었죠. 계속 떼내가지고 상장을 하는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비슷한 시기에 메리츠는 계속 합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처럼, 미국은 알파벳 하나로 끝나잖아요. 애플 하나로 끝나고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로 끝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된 주주하는 정책과 밸류업에 대해서 몸소 미리 실천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고요. 이미 아마 주주 환원율이 50% 진작에 넘었을 거예요. 버는 돈의 50% 이상을 배당 주는 거예요? 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걸로 주고, 심지어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다른 거 상장되어 있던 거 다 합쳐버렸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로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들을 알아봐 준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밸류업이 일어나면서 잘하고 있던 회사가 더 눈에 띄고 알아봐 준 거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20조를 만들어서 무려 금융 섹터의 4위에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멋있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지배구조나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메리츠 거 공부하면 그냥 이게 표준, 이게 가장 진보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심지어요, 오너가 경영에 관여를 안 해요. 전문 경영인을 합니다. 그럼 지분만 갖고 있고 운영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시는 거군요. 네, 완전 미국 스타일이죠. 사장 뽑아서 합니다. 다음은요,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금융지주 18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신한이나 국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보다 2배나 크죠. 뭔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 계열사들이 힘든 거를 이미 한번 겪기도 했고 쪼개졌죠. 그래서 쪼개질 때 우리투자증권을 팔아버립니다. 농협이사 갑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의 현실은요, NH증권은 작았어요. 거기에 뭐가 붙은 거냐면 우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이 확 올라온 거고요. 증권사 중에 KB증권 크거든요. 현대증권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도 크잖아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을 샀습니다. 제가 대우증권 다니고 있었어요.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고향이 마산이잖아요. 마산이 창원에 먹혔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없어졌어요. 제가 대우증권 취업했어요. 미래에셋에 먹혔습니다.
회사가 없어져요. 계속 피인수되는 슬픔을 많이 느꼈다고요. 박공희 TV도 우리는 인수되면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건 또 다른 거네요. 그거는 그거는 항상 그동안 먹혔으니까 계속 먹혀면 좋겠네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이런 데서 와서 사주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만 그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 통해서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많이 커졌고요. 인수한 그런 내역이 거의 없는 데는 한투가 계속 그렇게 갔고 삼성증권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자, 그다음엔 카카오뱅크가 12조 원으로 여기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인터넷뱅크죠. 인터넷뱅크는 K뱅크를 출발해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그렇게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인터넷 뱅크들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시가총액이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이미 커져버린 은행들에게는요, 여기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여기 장사 안 되네, 여기 없애자. 쉽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없습니다. 이건 거의 학교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디 가냐? 금고가 은행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쉽게 생겼다 없었다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이익의 성장을 끊임없이 가기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인터넷 뱅크는 그런 게 없죠. 저렇게 대기업이 진출을 해도 만들어 놓고 온라인으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건 고정비니까요. 오히려 인터넷 뱅크들이 무거운 짐 없이 가벼운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근데 카뱅은 확실히 쓰기 너무 좋아요. 그죠. 저도 카뱅 쓰는데. 친구들끼리 N분의 1 할 때도 괜찮고. 저도 뱅크 쓰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한 것 때문에 토스도 그렇게 커진 거죠. 자, 은행증권 이런 게 대장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명확한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만 해도 여기는 약간 테마성이 좀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연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려 182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이런 섹터가 되었고요. 자, 무려 88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1등입니다. LG화학에서 이렇게 분할되어서 나왔죠. 자, 두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17조.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16조. 자, 이것만 딱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LG, 삼성, SK 정도 안 되면 2차 전지는 이 시장 자체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 위쪽은 이건 셀이잖아요. 셀 만드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오죽 많이 들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심지어 네 번째는 포스코 퓨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포스코의 계열사가 되겠죠. 여기 13조 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이건 사실상 합칠 수도 있겠죠. 덩치를 본다면. 여기가 지주사, 그리고 여기가 자회사가 되겠죠. 에코프로 BM, 양극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위는 셀이죠. 전지. 그리고 SK는 아직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속에 SK온과 그리고 이제 석화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복합기업이라서 투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88조, 17조, 16조 이 정도 되는 이런 시장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엔솔이 압도적으로 저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엔솔은요,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도 진짜 많이 만들고요. 엔솔은 이제 LG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부터 전 세계 배터리 1위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ESS도 잘하고 온갖 걸로 다 잘하죠. 그럼 대부분의 전기차에 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LG 엔솔께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지금 엔솔 거를 많이 택하고 있죠. 이번에 아우디 Q4 뭐 이런 거 이제 전기차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 막 나오는 거 보면 다 LG 엔솔 걸 선택했다 그러면 엄청 강조해요. LG 엔솔 걸 틉니다. 왜냐? LG 엔솔에 3원기 배터리는 불난 적이 없나 그래요.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는 LG 엔솔이 들어간 걸 써야 됩니다 얘기할 만큼 LG 엔솔은 그래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있죠. 지금 근데 전기차가 힘든 이유는요, 사실 이 프리미엄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저가 배터리가 훨씬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 프리미엄에 싸우는 구도이지, 이 프리미엄들은 우리나라 거는 너무나 잘 만들죠. 그리고 삼성은 생각해보면 진작부터 삼성의 스마트폰에 넣어야 되고 거기에 넣어야 되는 양들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LG화학이랑 삼성 SDI는요, 휴대폰의 판매량의 실적이 많이 연동됐었어요. 거기에 각형 배터리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나온 이후로는 배터리의 중심이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넘어간 거죠.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양상이 된 거고, 그럼에도 여전히 LG 엔솔은 전 세계 1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시가총액 보이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엄청 크죠? 이건 대체 얼마까지 올라갔었던 거야?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고밸류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게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시장입니다. 무려 177조 원의 큰 시장을 자랑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한다 했던 것 중에 너무 망한 사례가 많고, 제가 일하는 그 한 10여 년 동안에도요, 한 10개 정도의 망한 주식이 있었어요. 저 그거 알아요. 신라젠? 그러니까
신라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10개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정도로 제약 바이오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시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하는 이유는요. 여기는 너무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뭐가 탄탄해요? 수요가 탄탄하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늙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더 많이 아프다는 것을 얘기하고 더 많은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약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약은 저기 미국 회사들이 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건 저기 스위스에서 만들 거고 그럼 R&D는 전 세계에서 해가지고 걔네들이 사가게 되는데 R&D는 또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 회사로 살짝 변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제약과 바이오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사들은 맨날 유통하는 회사니까 그냥 성장 없고 마진 낮은 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이오는 맨날 다 거짓말쟁이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달라지고 있고 이제 미국 회사들이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 뭐 존슨앤존슨 뭐부터 해서 큰 회사들 뭐 일라 릴리 머크 다 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 회사들이 지구 반대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 어렵습니다. 이 시장에서 대장은 무려 73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기 안에서 많이 갈라져야 되는 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MO, CDMO, 바이오 위탁 생산입니다. 요거 헷갈리죠? CMO가 위탁 생산, CDMO는 뭐죠? 거기까지 안 가도 뭐부터 생각을 해두면 좋냐면 약은요 뭔가 비커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화학약이 나와요. 우리 사먹는 약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알약고 먹고 두통도 낫고 배 아픈 거 낫고 그 모든 약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요 뭔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막 세포로 만드는 약들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약들인 거죠. 자, 이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화학약과 바이오 의약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화학약품과 이 바이오 의약품 둘 다 이걸 만든 회사의 노력을 지켜주기 위해 특허를 걸어줘요. 한 10년씩 걸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10년 동안에는 그걸 만든 회사만 팔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야 이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성공을 하는 거죠. 실컷 10년 걸리는데 다 해놨는데 남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들면 아무 도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끝나고 나면 다 따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화학약이 특허 만료가 됐어요. 그럼 다 따라부터 만들 거 아니에요. 다 따라부터 만드는 약을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장이 있는 거죠. 따라하기 쉬워요. 이쪽은 레시피만 있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반대쪽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가 끝나게 되면 이걸 따라 만드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유사한 거라 해서. 그래서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가 잘하는 영역이 조금씩 회사가 달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이런 것 중에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 시밀러 자, 이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완전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주문 넣어주면 그거 만들어주는 회사? 네. 실제로 이걸 약을 개발하는 쪽은 바이오 에피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해주는 기술 자체가 되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쭉쭉 크고 있죠. 원래 여기서의 대장은 그 스위스라는 론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넘어오고 있고 경쟁할 만큼 삼바는 지금 캐파는 세계 1위입니다. 삼바가 그 모더나 만들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거 만들면서도 삼성이 만들어준 것만 되게 유효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퀄리티가 좋았다고 하죠. 만드는 거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기계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약도 잘 만들어요. 약도 잘 만들. 근데 약은 어차피 제네릭 만드는 경쟁보다 진짜 돈 되고 어려운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아주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삼바랑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무려 4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여기는요 그 렘시마라고 부르는 그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약의 바이오 시밀러인 거예요. 자, 이걸 만들면서 대박이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커졌고 그 뒤로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유럽을 막 엄청 잡듯이 했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은 전혀 다르죠. 하지만 두 번째 40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놀라운 거 세 번째가 알테오젠입니다. 이거 코스닥 1위잖아요. 세 번째 23조 원. 알테오젠이 23조 원. 자, 지금 첫 번째 삼바, 두 번째 셀트리온, 세 번째 알테오젠도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자, 알테오젠은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SC 제형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SC가 뭐냐? SC의 반대에 IV가 있거든요. IV가 어떤 약을 맞으려면 병원 가가지고 뭔가 진단을 하고 약을 받을 때 주사 맞고 가세요 하잖아요. 주사 맞는 게 IV입니다. 링거? 네, 링거로 맞는 주사, 즉 정맥에다가 주사를 놔요. 이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아프잖아요. 불편하죠? 그리고 한참 약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이게 IV고 SC는요 엉덩이 주사입니다. 근육 주사, 피하 주사. 그러면 IV로 맞는 많은 것들을 SC로 가면 너무 좋겠죠? 오래 안 기다려도 되겠네요. 아프지도 않고. 네, 이걸 만든 게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IV에서 SC로 성공을 했냐면 머크가 만든 약 중에 키트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면역주사인데 세계 1등 약입니다. 오.
그거를 이걸로 바꾸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초초초 대박이 난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 모든 게 그 짧은 사이에 이루어졌고 23조 원에 이야 저 정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이 약은 그래요. 기트루다가 너무나 대단한 약이기 때문에 세계 1위 블록버스터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렘시마의 SC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렘시마의 SC 바로 이 개념이에요. 렘시마의 SC가 셀트리온이 지금 밀고 있는 그 다음 약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여기는요 뇌전증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으면서 세노바메이트 그걸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8조 원. 그 다음에 유한양행 9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원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먹고 있던 폐암 쪽의 신약인 렉나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경쟁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버스터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유한양행의 렉나자였습니다. 무려 시가총액 9조 원입니다. 그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거 엄청 헷갈리죠? 셀트리온도 제약회사인데 왜 셀트리온 제약이 따로 있는가? 자, 셀트리온 제약은요 셀트리온이 만드는 약을 국내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고 걔는 이제 상폐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에 합병되나요?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2.3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 160조 원. 이 조선이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이유가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조선이 빅베스트 나가지고 큰 손실 떨구면서 적자가 막 4조 막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그때 구조조정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제가 그때 대조양 퇴직연금 받으러 다녔어요. 아 진짜요? 난리가 났었고 대우증권에 있던 동기 막 조선소 옆에 지점 있는데 지점 다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여기가 낯설고 최근에 또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강아지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제가 투자할 때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경쟁이 끝난 산업은 독식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와, 저 조선이 이렇게 된 거 보고 진짜 놀랍습니다. 자, 먼저 HD 현대중공업 41조 원. 다음이 대조양이었죠, 이거 원래. 네. 하나가 사가지고 하나오션이 되었습니다. 36조 원.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지주 25조. 그 다음에 이제 삼중 17조. 그 다음에 현대미포 7.6조, 하나인진 3.3조. 자, 우리나라의 조선 3사라고 한다면 현대, 한화, 그리고 삼성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고 이 세 개가 41조, 36조, 17조 엄청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지금 160조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 이렇게 돈 되는 거 잘 만들고요. 컨테이너선은 이제 그렇게 돈 되는 회사는 아니고 LNG 운반선 이렇게 엄청 비싼 배. 이 싼 배는 이미 중국이 다 장악했고요. 그 일본은 비싼 배 잘 만들다가 모듈화 이런 거 하다가 약간 맛이 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거보다 훨씬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의 배들을 잘 만드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조선업체들이 구조조정이 한번 되면서 어찌 보면 살아남아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리게 된 게 바로 조선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160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127조 원. 자,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큰 산업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쭉 보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많이 쪼그라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대장입니다. 43조. 현대는 대장 먹은 산업이 많아요. 그러게요. 이런 거 보면 봐봐요. 삼성은 일단 반도체 먹고 있는 걸로 너무 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1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현대 되게 많이 나오죠. 이 기업들이 대장을 먹고 있는 산업도 저마다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요 완성차 브랜드를 만듭니다. 우리 뭐 현대차 많이 타고 다니니까 아시죠? 기아차는 40조 원.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현대가 내려온 거예요? 기아가 올라간 거예요? 둘 다 내려가지 않았나요? 이게 덜 내려오고 하나는 많이 내려와서 비슷해진 네, 거군요. 네. 와, 근데 40조 원까지 올라왔군요. 어찌 보면 현대차가요 더 좀 큰 형님 느낌이어가지고 제네시스 이런 것도 현대차가 만들고 그리고 기아에는 없는 라인업들이 조금 더 많은 게 현대차라서 돈 되게 잘 벌죠. 현대차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기아는 은근히요 고배당 줍니다. 배당은 현대보다 기아가 좀 더 많이 줍니다. 현대도 한 6% 주고 기아는 그것도 넘을걸요. 둘 다 엄청 고배당 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밸류 보다 보면 너무 싸서 놀라운 게 현대와 기아입니다. 지금도 PER은 4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 5 막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싶거든 현대차를 보면 돼요. 근데 가치 투자를 의심하고 싶거든 현대차를 보면 돼요. 잘 안 올라가서 그런 거죠. 네. 밸류 트랩이 뭔지도 여기서 다 보여주게 되니까요.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7조 원. 현대랑 같이 커오고요. 현대차에 들어가는 정말 많은 부품들을 모비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모비스 정말 크죠. 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 3.8조 원입니다. 현대차가 우선주가 되게 많아요. 우선주도 있고 EUV도 있고 사무비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주 사실 거면 현대차 3호비 사시면 돼요. 최근 게 더 좋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현대차 우 이게 1호비인 거예요. 2호비, 3호비 있고 그게 법이 좀 바뀌기 전에 나온 거는 그냥 우선주고 바뀌고 나면 신형 우선주인데요. 뒤에 B를 붙일 수 있게 나온 건데 2UB, 3우B 자, 두 번째로 나온 신형 우선주, 세 번째로 나온 신형 우선주인데 이 B라는 것의 뜻은 놀랍게도 본드입니다. 채권이죠. 채권의 성격을 가미한 조건이 붙어 있는 우선주라는 의미입니다. 채권의 성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배당을 받으려고 이 주식을 혹시 사셨을 때 정기예금 금리보다 배당을 만약에 낮게 준다면 그런 일은 없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정기예금 정도 또는 얼마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냥 회사의 돈으로 메꿔주겠습니다. 그 완전 본드잖아요, 본드. 그래서 본드에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B가 붙습니다. 더 좋다는 거죠. 좋아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 공조 회사죠. 우리가 만드는 정말 많은 차에 공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온도 조절 장치, 에어컨, 히터 이쪽은 한온이 많이 만듭니다. 심지어 테슬라에도 한온이 들어가죠. 2.3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 만도입니다. 옛날에 한라였는데 자 1.6조 원 제동장치, 조향장치, 서스펜션 이렇게 현대모비스랑 부품 은근히 좀 겹쳐요. 겹쳐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조금 좋은 차에는 모비스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차에는 만도 들어간 부품도 있고 이게 막 갈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차들에 정말 많은 부품을 납품하는 만도입니다. 네, 다음은 IT 게임 산업입니다. 115조 원.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독님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그리고 녹화를 찍는데 산업이 많아가지고 며칠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깨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 대탄 누구일지. 자, 산업을 좀 훑고 오셨어요. 네, 근데 저 앞에 내용 모르는데 그냥 들어도 돼요? 갑자기 투입됐지만 산업 시가총액 순서대로 대장주들을 이렇게 한 5개를 크게 훑어드리는 거예요. 자, 인터넷 게임. 자, 인터넷 기업은 너무 심플하죠. 네이버 대장입니다. 36조 원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커머스에 집중을 하고 있죠.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28조 원. 야, 카카오 많이 올라왔나 보다. 최근에 되게 분위기가 좋았죠. 자, 카카오는요, 카카오라는 메신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거 엄청 벌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게임이에요. 게임 안 하죠? 네, 게임 몰라요. 해봤어요? 아, 옛날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 스토리. 그런 거를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게임 1등은 크래프톤입니다. 15조 원. 와, 근데 게임 회사 너무 사네. 다른 게임 업체에 비해서. 얘가 큰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얘가 심하게 큰 거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 하나의 IP로 15조까지 컸으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참 크래프톤 배그 보면 하이브의 방탄소년단들 생각이 좀 나요. 왜요? 올라가는 내내 원투 리스크 계속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야, 방탄 선생님 다음이 뭔데? 야, 방탄 선생님 군대 가잖아. 야, 그 다음에 뭔데? 라는 얘기와 챌린지를 받는 내내 올라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크래프톤은 저렇게 원툴로 세계 수출 뚫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쭉 올라요? 하나 가지고? 일단 수출이 지금 대박이 났죠. 인도 쪽에. 어... 그래서 계속 커질 수 있는데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이 아직까지도 계속 좀 쏘쏘하단 말이에요. 크래프톤 그거 아니야? 무슨 애니 회사 인수하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죠. 돈을 이렇게 벌면 특히 게임 회사는 이익률 높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 돈들로 M&A도 많이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이브도 똑같죠. 하이브도 결국 그 후에 먹여 살리는 것들은 하이브가 그 사이에 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4.7조 원. 넷마블에서는 세븐 나이츠 리버스 이런 게임이 뭐 있다고 하는데 게임을 전혀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NC 소프트 전설의 리니지 4.3조 원. 왜 전설의 리니지예요? 제일 오래됐으니까. 어... 어떤 걸 갖다 내도 리니지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제 중학교 때도 하고 있던 거니까. 그 다음에 펄어비스 2.5조 원 검은 사막. 자, 펄어비스는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도깨비. 도깨비가 뭐예요? 게임 이름인데요. 그때 드라마 이름인 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마치 이번에 데케온이 약간 떠오른다니까요. 그런 멋있는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 티저를 날렸는데 그때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와, 진짜 저거 나오면 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한번 보여줄게요. 뭐 약간 AR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배경이 서울인데 여기서 3D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울인데 여기서 전투 게임을 해요. 아, 진짜 제대로 잘만 나와주면 글로벌 히트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아직 ING? 근데 이거 발표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출시될 예정이다만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주가는 다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은 두 개가 이렇게 과점하고 있으니까 36조, 28조. 자, 게임은 글로벌로 나간 크래프톤이 15조, 나머지는 이렇게 4조, 4조, 2조 정도의 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은 확실히 ETF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괜히 그런 생각 드네. 펄어비스의 도깨비를 보고 진짜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성수동에 있을 때니까 그것도 초창기였던 거거든요. 22년이었을 것 같은데 3년 넘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데케온이 많이 떠올라.
서울이라는 너무 익숙한 배경에서 거기서 전투를 하잖아요. 저기서 전투를 하거든요. 지금 타이밍 괜찮을 것 같은데 나와주면. 다음은 방산우주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빛내고 있는 방산우주. 자, 방산 시총이 장난 아닙니다. 45조. 어디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와, 대단합니다. 자, 뭘 만드느냐면 이 우주에 대해 연관이 돼 있죠. 우주와 방산은 한 끗 차이니까. 우주로 날아가면 로켓이고요. 올라가다 밑으로 떨어지면 미사일입니다. K9 자주포를 만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깨님이 들어볼 만큼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 방산 품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두 번째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원래 뭐 만드는 회사죠? 한화 에어로는 평소 때 우주를 만들고, 현대로템은 평소 때 지하철을 만들어요. 깨님이 타는 지금 지하철 높은 확률로 로템이 만들었습니다. 이 차원의 공장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기술 그대로 K2 전차를 만들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유명한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20조 원입니다. 자주포와 전차 구분 안 되죠. 저도 네. 사실 육군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검색해봐야 아는데 둘 다 탱크처럼 생겼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이 둘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차는 이대로 돌격해가지고 탱크를 빵 쏴서 맞추는 게 전차. 자주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서 전차들이 싸울 때 멀리서 요거를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뿅 팍 이렇게 맞추는 게 자주포.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돌격하면서 부수는 거는 전차인 거고, 옛날에 포트리스 같은 걸 했으면 자주포. 다음은 최근에 아주 핫해졌었던 LIG 넥스1의 천궁 때문에 11조입니다. 자, 요거는 정밀 유도 무기. 이거 갑자기 왜 떴냐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란의 핵시설을 미국에 있는 넓적하게 생긴 B2 폭격기로 이란 전쟁하고 있는 건 알죠? 알죠.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건 알죠. 주가에 연동이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에 있는 여러 가지 핵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미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스텔스기, 폭격기 세모나게 생긴 거 알아요? 진짜 큰 거. 그게 떠가지고 걔는 안 잡혀요. 레이더에. 멀리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미국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란 상고로 와가지고 이란 핵시설에 있던 거기다가 미사일을 떨고 갔는데 이게 벙커버스터라는 거예요. 땅을 뚫고 들어가서 폭탄 터져요. 왜냐면 폭탄 때문에 땅 깊은 곳에 핵시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핵시설을 터트려도 돼요? 어차피 미사일로 만들지 않으면 핵폭발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파파파파 해서 떨구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천궁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알려졌는데, 이 무기도 우리나라가 진짜 좋고. 그러면 약간 그에 준하는 무기인 거예요?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뾰족한 거에? 네. 그럼 2는 뭐고 3는 뭐죠? 요거는 아마 개량이 될수록 더 좋은 것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유도 무기는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공군 나왔잖아요. 부대에서 했던 무기들이 저런 거였어요. 유도 무기. 저는 이제 비행기 잡는 방공 무기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계열인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레이더를 만듭니다. 레이더가 제일 메인이에요. 발사대도 덩달아 만들고요. 시가총액이 10조 원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온 겁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여기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은요 최근에 올라온 거고, 제가 일을 했던 대부분의 시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주였습니다. 방산의 대장주는 카이라고 부르는 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역전된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이렇게 방산 기업들이 올라간 거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항공기 만드는 회사예요. 전투기를 만들죠. 전투기 T-50, 그 다음에 KF-21인가? 그런 전투기까지 만들어요. 우리나라 비행기 잘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제가 있던 부대에 블랙이글이 있었어요. 블랙이글스 들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비행기 뭔가 이미 옛날스럽죠? 왜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비행기로 하늘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왜 그려요? 행사 같은 거 안 가봤구나. 행사 가면 큰 행사 할 때 비행기들 날라와서 에어쇼잖아요. 우리나라의 에어쇼 이름이 블랙이글스입니다. 이제 놀라운 게, 아까 비행기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 했죠. 이거 제가 있을 때도 저기에 날아다녔거든요. 저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하늘에 막 하트 그리고, 하트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요?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와요. 급 수직 상승을 해서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걸 뿌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쫙 하면서 여기서 탁 끄고 지나가면 하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에 정말 큰 하트를 두 대가 와서 이렇게 쫙 만들고 가거든요. 장관이에요. 밑에서 삽질하고 있다가. 그 운전을 한 게 보면 아니라? 제가요? 그거 하려면 한 20년 걸려요. 아. 그리고 에어쇼 할 때 우리나라 하이라이트는 태극기 가운데 모양 있잖아요. 그거를 비행기 4대가 그리는데 진짜 장관인 게, 아마 이게 난이도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두 대 차고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쫙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한참 그려지거든요. 이게 제가 그리면 요만하지만 하늘 전체 그려요. 진짜 그치. 커요. 한참 걸려요. 하얀 거 뿌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만들어져 갈 때쯤 저쪽에서 한 대가 진짜 엄청 화려하게 와요. 막 이렇게 와, 비행기가. 그래서 비행기 어떻게 저렇게 기절할 것 같은데? 그리고 촥 이러면서 가운데 이걸 마지막으로 이걸 그리고 가요. 우와.
진짜 멋있게. 그리고 촥 만들고 촥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태극기 모양이 그려지고 그게 한참 동안 떠 있어요. 정말 멋있는데 우리나라 블랙 이글스는 세계 탑권이라고. 아 진짜요? 우리나라 못하는 게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저 비행기가 우리나라 전시국가잖아요. 정말 좋은 비행기는 전투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옛날 비행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미국인들이 입이 이까지 벌리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건 우리 박물관에 있는 건데 저걸로 타는 것도 신기한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긴 대체 어느 민족입니까? 막 이럴 정도로 놀랐는데 저거를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전에 훈련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랑 거의 준한데 이제 전투 능력만 없는 훈련기를 만드는데 그 훈련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블랙 이글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값어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비행기를 이제 우리가 타고 계속 운용하고 하면서 이걸 수출도 합니다. 수출한 단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게 이걸로 고쳐가지고 타는 것도 대단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이거 낡았다고 지금 전투에 쓰면 안 되니까 훈련기를 그냥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이걸 대체한 것도 대단하고 이걸 수출한 것도 대단하고 시간이 몇 년 더 지났는데 이제 전투기까지 만들어요 우리가. 전투기 만들 수 있는 나라 세계에 몇 없어요. 그래서 참 와 대단하다. 왜냐면 제가 부대에 있을 때만 해도 야 전투기 같은 걸 우리나라가 만들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적인 격차를 제가 느꼈었거든요. 현장에서도. 그게 왜냐면 생각해봐요. 미국이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냥 부자 나라잖아요. 돈 정말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F-15K 이런 거 그때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 대에 1,800억이라 했나? 그런 거를 막 사주면 대한민국 돈 많나는데 우리가 전투기를 만드는 거를 허락하겠어요? 근데 훈련기 만들거나 지금보다는 한참 떨어진 미국과 사는 거에는 지장 없을 만큼 옛날 정도의 성능의 차를 만드는 거는 미국이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수출하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풍산입니다. 풍산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 3.3조 원의 시총을 만들고 있고 여기는 평소 때는 동전 만들고 그리고 탄약을 만드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렸죠. 왜냐하면 그 전 세계 어디에도 탄약을 쓸 일이 없죠. 평화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다들 기술이 쇠퇴해버렸대요. 회사 다 망해버리고. 근데 풍산은 계속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탄약이라는 게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이걸 했었단 말이에요. 탄약을 갖다 놔요. 안 쓸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지나죠? 가지고 가요. 버려요. 또 새 걸 만들어서 갖다 놔요. 또 안 쓸 거 아니에요. 쓴 일 생기면 더 안 되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약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잘 보존되고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멀쩡한데 옆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또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면서 탄약이 급격히 필요하게 된 거고 우리 걸 사게 된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와 근데 진짜 좋아질 수밖에 없었네.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생각해봐요. 저기 옛날에 미국 이라크 정도 전쟁한 거 말고 전쟁이 되게 없는 평화시대가 세계화 시대에 쭉 길게 이어졌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무기 기술이 발달한 거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고 무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독일이 강국인데 그쪽은 엄청 쇠퇴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거를 어떻게 알고 준비했겠어요.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일을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뀐 거죠. 제가 이 현업에서 일을 했던 10년 동안에도 방산기업들이 올라온 적은 없었어요. 제가 현업에서 일했던 평화 시대 때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언제 올라왔을까요? 우리나라 대선 때? 비슷했어요. 그 정도의 어이없음은 필요합니다. 북한이랑 연계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별로 올리지 않았지만. 박보미 TV 박구미 TV.